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공식적인 자료이고. 죄송합니다. 밑에 38도 338이 차주님 차가 지금 못 빠지다 하니까 급하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나 제안을 했던 데 대한 북한의 반응 및 태도를 정리했고, 5번째, 6번째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우선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배경인데, 자료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두로 자료를 보시지 않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통일과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를 좀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서로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해서 통일을 가는 길을 평화통일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와 같은 여건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 정세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좋은 정세로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북한도 그에 맞는 상대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여건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두 가지의 어떤 큰 틀을 진전시켜 나가면 먼 미래에 평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방법론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역대 정부의 다른 방법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1990년대 그 언저리만 할 때도 북한이 초기 단계에 핵을 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에게 경제적 협력이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 위협을 좀 감소시켜 나간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과 경협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은 핵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 관계도 진전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통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초지일간 비공식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30년 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북한은 처음에 김일성이 있을 때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정일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대부분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일단 믿어보자,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래서 핵과 경협의 연계 정책을 핵과 경협의 병행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정은 등장해서 김정일 때부터 북한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 3, 4년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핵실험을 6차례 짧은 기간 동안에 했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여러 가지
정세 환경이 우리가 북한에 속았다. 이런 인식이 되고, 또 북한의 핵은 유엔의 대북 제재,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어떤 NPT 체제에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강력한 대북 제재 레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의 목표 중에 불법적인 평화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만은 그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가 지금 북한의 대북 제재를 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제가 뭐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서 일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도 무엇인가 북한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보았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미국과 접근을 통해서 담판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결국은 지금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은 5대 전략무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 꾸준하게 김정은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신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남북관계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뭔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어떻게든 평화통일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는 핵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 아니라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항상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어떤 남북교류 협력이나 한반도 평화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담대한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비핵개방 3천이나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했던 평화 신뢰 프로세스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평화 프로세스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의 모든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장 직대성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감하게 여기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되겠죠.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보건으로 협력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당신들이 진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가감하게 경제 협력을 해주겠다. 다만 이제는 당신들의 핵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것은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 우리의 국격에 많이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한 비정상적인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선의로 대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냉정하게 북한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의 국격이나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특히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장 부부장이 정말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참 상스러운 말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거기에 지적도 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이런 관계를 그대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세워되더라도 정말 남북관계 발전했다.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반드시 고쳐나가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했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배경이고, 세 번째는 북한에 있는 정권에 아닌 북한 주민들도 우리 동포이고 국제사회가 모든 아프리카든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든 어디든 전 인류 중에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듯이 그런 지원도 당연히 해주지만 또한 인권적인 탄압을 받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다 나서니까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강도점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북한에 무언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인권 포로 문제라든지 납북자 문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북한을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핵 문제, 두 번째는 남북관계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이런 등등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많은 목표는 정말로 대단했죠. 모든 역대 정부가 목표는 좋았어요. 정부 출범할 때. 저는 오늘은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 문제 해결해요. 사실 힘들어요. 북한 핵무기를 절대로 안 놓겠다는 거예요.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국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핵 문제 풀다 하니까 핵은 우리의 국채인데 남쪽에서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니까 핵무기하고 남쪽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이 경제적 흥정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 핵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뭐랄까 북한 체제를 지키는 그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릴 수가 없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를 더 정교하게, 또 남쪽을 더 공격하기 좋도록 핵무기를 소량화, 다종화, 그리고 전술 핵무기. 그래서 지금 북한 여러 훈련하지 않습니까? 직접 남쪽에 공격하지 않지만 남쪽의 공격 대상에 맞는 위치에 맞게 지금 계속 동해 쪽으로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 남쪽에 타격들을 두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까지는 자기가 말하는 5대 전략 핵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찰 군사 이승을 쏜다든지 핵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고체형 ICBM을 미국에 송역을 한다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다든지 이런 5대 전략 무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핵무기에 관련해서 진전이 저는 어렵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뭐 처음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얘기하기를 미국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깨어있을 것이다. 젊으니까 더 나은 정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김정은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김정일보다도 더 압도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제가 보니까 승부욕이 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들어보면 김정은이가 농구할 때 보면 치면은 절대로 진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아직 승부욕이 강하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금 체제는 이시조선 때 조선 이시왕조 체제가 지금 김씨왕조 체제로 변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세대가 정해지면 제왕훈련을 시킵니다. 김정은에도 제왕훈련을 시켰는데 제왕훈련 시키면서 무부터 먼저 시켰어요. 우리가 문무를 같이 겸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경우에는 무부터 흘려서 군의 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장군님 대장님을 하고. 그래서 군에 대한 저 죄송합니다. 앞에 지금 차들이 못 빠져나가거든요. 38두에 338이 혹시 기호를 일어나서 밀수. 지금 그냥 나가셔야 예. 딴 차는 못 나가. 그래서 이 제양 훈련을 받을 때 무부터 먼저 받았고, 그리고 포병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농부가 GPS를 활용한 포를 어떻게 하면 잘 쏠 것인가를 자기가 논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연평도 포 쏘는 것이 김정은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이기 때문에 배짱 있게 한번 약간 쏠 수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가 살아있어 집권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아직도 많아도 군사적이고 집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웠던 5대 전략문복이 2025년까지 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내서 인센티브를 주었지만 북한은 핵무기는 남종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경제적 흥성물로 바꿀 수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은 우리 윤석열 정부도 좋은 정책을 바람직한 정책을 세웠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관계. 북한이 참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를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엔의 회원국이 된 국가는 정말 점잖게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오면 다른 나라에는 뭐 좀 덜 그렇죠. 특히 우리에게 말씀 오면 같은 동족인데도 말씀 오면 엄청나게 힘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갑질인 그런 것이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사실은 스위스 공부를 했지만 제대로 국가와 국가를 다루는 그런 격조 높은 그런 관계에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새롭게 진전된다 하더라도 저 버릇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북한 인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통일부 장관이 너무 뭐랄까 우파적인 좀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에 북한 연구하고 남북 관계를 봤던 제 경험으로 봐서 북한에게는 김일성, 김정일, 김씨 왕조와 그 둘러싸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만 잘 지내면 북한 주민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북한 사람들도 북한 주민이 어렵게 배고프게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은 알고 있지만 모든 정책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적으로 군사비도 줄이고 다른 것도 줄이고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 자원을 다 줄여서 그 투입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 권력자들 속에는 유엔에서 말하는 국제사회에 말하는 누구라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복지로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없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남북자 문제라든지 국포 이런 문제도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효적 방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한꺼번에 단방에 뭐 특효할 것이 만병통치할 것이 하나로 모든 해결될 것이 그렇게 하는 실효적 방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사실 지금까지 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만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실효적 방법은 결국은 이 정상적인 관계로 보관하도록 여러 가지 담대한 구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동안이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남북 관계를 응해했던 것을 단거리를 볼 것이 아니라 단거리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은 국제 정세가 자기가 남북 관계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남한한테 손을 벌려서 무언가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때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남북 관계를 응해왔지 우리가 필요할 때 나오라면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의 모든 걸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남북 관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2025년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는 핵무기대로 또 미국을 쏠 수 있는 ICBM을 지금보다 더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정찰 위성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 번 봤지만 그거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미국하고 누구하고도 붙어서 내가 자신이 있다 할 때 딜을 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남북 관계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국들이 남북한에 대해서 자신들 계속 우려를 그려서 상황이 말아라. 그러면서 주변에서 남북 관계도 국제 정세가 이렇게 화해롭고 평화롭게 가니까 남북한도 같은 동족이니까 대결구도를 갖지 말고 조금 잘 지내보라 하는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국제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과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정말로 냉전 체제 시절 때 대결되었을 때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0년대 말까지. 그러다가 60년대 말 70년 초에 미국과 중국이 개땅전을 할 좋아질 그 당시에 그때 남북 간에 7차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공산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나라들이 잘 안 들립니까? 자유진영으로 시장경제 질서로 바뀌면서 탈냉전 시대 때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이렇게 우리 남북 간에 이런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신냉전 시대로 갑니다. 그 신냉전의 흐름이 최근 들어 더 속도 있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대요. 미국과 우리와 일본이 한 그룹이 전에보다 더 강하게 되고 또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한 그룹으로 더 강하게 되는데 특히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지금 보도에 되었지만 앞으로 저는 뭐 그렇게 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만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3자가 동해에서 3자 군사 훈련이 되면 이제는 남북 관계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10년대부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국제 정세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세계의 모든 국제 정세 흐름은 강국들이 필요해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소련과 중공이 한패했을 때 야 이거 되겠느냐 했지만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고 그뒤에 소련하고 관계 개선해서 국제 정세가 다 바뀌듯이 지금 이 으르렁으르렁거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적어도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든 아니면 5년 10년 뒤에는 이 국제 정세 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의 시대에 와서 300만 명이 죽어가지고 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남한밖에 없다 하고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쓸 수 없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남북 관계를 진짜 공부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서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내일 당장 남북 관계를 벌써 꼭 풀어야 되겠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저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조급하지 말고 때가 되면 올 때니까 그때까지는 그 때가 될 때까지도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준비하는 기간이 없어요. 안 된다고 그냥 우리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준비하는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북한 핵무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군사적으로 비대칭 무기랍니다.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현대화되고 우리가 정밀하고 판단하더라도 핵무기 한 방에 떨어뜨리면 남한은 전멸해요. 사실은 핵무기를 처음 만들 때는 핵무기의 이력이 정말로 어마어마한지를 사실은 지금 영화 오펜하이머 영화 하지만 그 당시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고 어마어마할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투하해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걸 보고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은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았으면 일본이 한국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 당시에는 막 기고만장해서 미국 저것도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조차도 핵무기 투하로 손을 다 들었어요. 그만큼 핵무기는 군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가 핵무기 만들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핵무기가 만들기 힘든 국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적 자강력을 길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 국방부에서 말하는 삼축체계. 북한이 먼저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조금 오면 북한이 국가가 없어질 정도까지 대량 보복을 한다. 하는 이런 군사적인 능력을 지금 빨리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힘만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힘을
빌려야 돼. 또 일본의 힘을 빌려야 되고 국제사의 힘을 빌리는 그 역할을 북한이 계속 스스로가 핵무기 포기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이에 대비한 능력을 길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가 잘 진행될 때 우리가 말하는 담대 구상이나 플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하고 계획을 정말로 실천 가능한 그거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단단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인데 지금 저는 이런 한백 통일재단 대구광역시 지부나 나시면에서 이런 이 통일 문제 남북관계 이거 하는 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와 같이 귀중한 모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죠. 무력을 통해서 일본을 이기자 하는 그룹들도 있었고 미래를 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부하자. 우리가 똑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외국 계몽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남북관계가 지금 가시로 보진 않지만 앞으로 있을 남북관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한일 독립운동 시대에 외국 계몽운동을 한다면 지금 이점은 외국 통일운동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보면 대부분 성인들 오셨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남북관계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조급하게 쓰지 말고 의젓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실효적 방법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제 생각은 남북관계 열리면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남북관계가 또다시 되풀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 약속한 것이 지키지 않고 서로 막말만 하고 협상을 해도 위협을 하고 이런 형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반드시 잡아놔야 그 다음부터는 남북관계가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약속을 지켜가면서 보다 나은 대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게 되는지, 과거 정부처럼 똑같이 북한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쉽지 않아요. 대부분 북한이 막 상소를 하면 대부분 정책결정자들이 일하는 분들은 원래 북한이 그런데 할 수 없지 뭐 참아야지 또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잘못 행동에 대해서 눈 감아주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진전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과거 역대 정부 3, 4년 동안에 남북이 했던 그 형태로 진전됐다가 돌아갔다가 진전됐다가 돌아갔다가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 패턴이 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북관계가 새롭게 진전되면 이것부터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발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 문제, 이것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를 제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금강산 강남도 해결하려고 해봤고 개성공단도 하려고 했고 북한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는 무조건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하자, 그리고 개성공단 하자고 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역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있어서 어떤 누구도 못한다. 진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의 국제사에서 내린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북한에 지금 제재가 내렸어요. 북한은 다른 나라와 일체 어떠한 무역이나 교역, 농사수말 수출, 해산물 수출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수출, 이건 절대로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해외 근로자들 보내서 근로자들 고용시켜서 외화벌이 하는 거 지금 법적으로 유엔에서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엔 회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대책을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할 때 올인하는 것은 제가 DIM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디플로머시, 인텔리전스, 밀리터리, 이코노미 이 모든 것을 총체적 통합의 핵 문제를 할 수 있지 한두 개의 수단을 가지고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단독으로는 안 되고 국제사회가 다 났어요. 일단은 평화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화, 협상을 해야 돼. 그 6자 회담이 되든 2자 회담이 되든 뭐 3자 회담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텔리전스, 정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를 다 공유해서 그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정보는 한국 단독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등 모든 정보기관이 공유를 해가지고 북한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정보 파악해서 협상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밀리터리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군사적 대응도 생각할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북한이 원하는 이코노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담대한 구상 저 지원하는 돈이 몇백 조 더 들어갑니다. 그런 한국 단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경제력도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총체적인 노력해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전략적 상호주의를 많이 해요. 전략적 상호주의라는 것은 대부분 외국과 상대를 할 때 엄격한 상호주의와 유연한 상호주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수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의 그리고 진보 정부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상대방한테 더 많이 주고 당장에 못 받아도 나중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북한에 당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략적 상호주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확대시킨다든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에게 확실하게 지원해 주되 북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차단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쌍한 북한 어린애 산모들 돕는 이런 일들을 자꾸 정치적인 정권이 바뀐다고 자꾸 영향을 받는 그걸 저는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이것도 무조건 정권에 관계없이 이건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은 유연한 상호주의를 선택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략적 상호주의를 첫째 지키면서 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유연한 상호주의 경우에 따라서 일방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정권만 자꾸 우리를 상대합니다. 정상회담만 하면은 모든 문제를 풀린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부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북한에는 1인 수령 앞에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 김정은을 설득시키면 되는데 정상회담만을 우리는 추진했었는데 그동안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좋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정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정책을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의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북한 주민들 하여금 우리와 같은 동포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북한 주민들 하여금 야 남북한이 같이 잘 지내서 먼 미래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민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정권만 바라면서 안 된다 하는 정책이고 여섯 번째는 정부 단독적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분야의 민간의 힘, 이게 저는 자유의 힘이라고 합니다. Freedom Power. 자유국가의 힘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있는 민간의 힘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한테 계속 두드려야 돼요. 저는 남북관계가 이제 핵 문제로 풀리고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 항상 생각은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 여기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한경도 사람한테도 접근하고 평안도 사람들도 접근하고 시골에도 접근하고 도시도 접근하고 중앙관리도 접근하고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도 접근하고 많은 공세를 우리 민간의 영역에서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하면서 대부분 정부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북한한테 협상할 때 당당해야죠. 민간은 너무 북한을 순전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 대부분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하다가 다 판파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래 민간인들도 북한의 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민간인이 나설 때 북한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훈련할 수 있다 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국제적 협력을 통한 당사력. 우리의 힘으로 하지만 국제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 결정적 중요한 것은 상황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튼튼해야 되겠다. 그 튼튼한 힘은 경제력, 군사력, 사회 통합력, 사회적 의지, 결기 뭐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만 총체적인 우리의 단합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분열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시민단체들도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정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시민이 분리되어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로 역량 있는 정치 지도자, 역량 있는 시민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통합하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통일의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무언가를 남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